발표 내용은 지금 보인 것처럼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미지, 그러니까 CNN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배워서 다뤄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단계,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메인 주제였고, 원래 그것만 다뤘어야 되는데, 다 이제 뭐 수업 때 다루겠지만 사실, 어, 뭐 이게 내용이 제가 아무리 간단히 하고 여러분께 비전공자분들께 혹은 이제 뭐 그때도 지금 대상이 지금 뭐 중고등학생부터 아니면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이거 모델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정말 뭐 바닥까지 싹 긁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진짜 그게. 그래서 이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그림에서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저걸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약간 시간이 남으면 전 개인적으로 MLOps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머신러닝이 더 발전되거나 이걸 더 이제 우리 실생활에 갖고 오려면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했을 때 전 모델보다는 저 MLOp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MLOps가 왜 필요하고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이게 중요할 것 같은 이 MLOps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뭐 앞에서 짧게 설명을 했지만 네, 본 수업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걸 진행할지 아주 간단하게 다뤄보고 다시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현재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떤 분이 들으셨는지가 제가 잘 체킹이 안 돼서 다시 설명드리면 본 수업은 진짜 뭐 중고등학생부터 혹은 뭐 각 회사에서 뭐 중요 이런 경영 방향을 맡고 있는 분들까지 정말 저는 비전공자들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 뭐 통계적인 내용, 코딩적인 내용 같은 게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일 하나,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라는 뭐랄까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면 현 수업이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저래 썼지, 저런 큰 그림이 있었지 라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정말 머신러닝이 왜 요즘 핫한지, 그리고 비전이란 이미지를 갖고 내가 요즘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정말 큰 그림에서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목표냐? 그래서 그냥 큰 그림, 정말 지금 비전, 즉 이미지 갖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알아보는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났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싶은, 그러니까 가져가길 원하는 그런 사고 방식,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저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렇게 인풋을 넣고 아웃풋으로 저런 것을 할 수 있겠구만. 뭐 딕테이션 같은 걸 요즘 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하는 사업 혹은 내가 하는 스타트업 혹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때 좀 더 영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걸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 강의를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이전 강의를 하면 일주일 전에 했었던 그 이제 그 CNN 관련된 강의인데 이전 강의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미지가 그동안 처리하기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너무 핫해져서 그렇지 머신러닝이라는 학문 자체는 이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완성됐다기보다는 이론이 다 나온 이 학문이거든요. 실제로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뉴럴넷의 기본이 되는 퍼페트론이라는 것은 80년도에 첫 번째로 발달했었고 지금 다루고 있는 CNN도 후에 다루겠지만 사실 2000년대, 그러니까 1998년도에 첫 논문이 나오고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 여러분이 뭐 위키피디아든가 그런 거 찾아보면 책을 찾아보면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AI는 데이터 마이닝이 한 분류하라 하기 좀 그렇고 좀 뭐랄까 같이 공유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 거고 머신러닝은 찾아보시면 스태티스틱 안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쪽에.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사실 2000년대 초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그동안은 뉴머리컬한 데이터를 쓸 수 있었다. 자, 그럼 뉴머리컬한 데이터가 뭐고 이미지 데이터의 차이가 뭐냐? 지금 예시는 것처럼 뉴머리컬 데이터란 건 뭐냐면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죠. 물론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얘도 수들의 집합이에요. 지금 보이시면 혹시 써지나? 얘 펜 써지네. 예. 지금 보시는 건 사실 이미지가 이렇게 있지만 컴퓨터 눈에는 이렇게 RGB라고 그러죠. 0부터 250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숫자로 같은 걸 봐요. 그럼 둘 다 결국엔 이 숫자랑 숫자 아닌가 싶은데 옆에 있는 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는 B만이
뭐 여기서 A는 비만일까요? 뭐 비만이죠. 왜 비만일까요? 뭐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으니까. A가 B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야, 몸무게 좀 줄이고 키 좀 키워라. 뭐 이러한 답이 되죠. 사실 이게 왜 되냐면 숫자 하나하나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저희가 60이라는 숫자와 90이라는 숫자가 변하면 90에서 60이 줄면 몸무게가 줄어든다. 즉 중량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의미론적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같은 숫자지만 얘가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 저희가 이것만으로도 과연 나비인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첫 번째가 나비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기 83이 있어서, 여기가 2가 있어서, 여기가 22가 있어서, 사실 그래서 나비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럼 얘네들이 없으면 나비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 이미지에서는 여기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렇다고 얘가 나비가 아닌 건 아니죠. 플러스, 나비가 새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미지 데이터는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크다. 뒷장하구나. 데이터가 너무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더 정확히는 이 데이터, 숫자로 된 이 데이터 안에서 의미를 찾기 힘들다. 같은 말로 너무 고차원, 너무 추상화된 데이터다. 고차원의 데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이론과 이 머신러닝이라는 학문이 2000년대 초부터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다고 처리를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비전이라는 학문은 최근에 인공지능 이전에도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학문이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답이 나왔었던 게, 고차원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잘 보니까 인간이 여기 하나하나의 픽셀을 보고 나비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여기 하나하나의 픽셀을 보고 새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나비 안에는 날개가 있고, 더듬이가 있고, 꽃이 있고, 무늬가 있는 거를 저희가 탔죠. 그리고 밑에는 머리가 있고 부리가 있고 눈이 있고 짧은 털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정확히는 우리는 이걸 보고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피처라는 걸, 즉 특징이라는 걸 뽑아내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이거 지금 질문을 제가 이제 수업 때 잘못 만들었는데,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다시 얘가 아니라 이 피처에서 생각을 해보면, 즉 야, 이게 왜 나비야? 날개가 있거든. 더듬이가 있거든. 그리고 꽃이랑 같이 있거든. 그럼 얘는 왜 나비가 아니야? 야, 머리가 있는데? 야, 눈이 있는데? 그럼 반대로, 야, 그럼 얘가 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날개를 0으로 만들고, 머리를 1로 만들고, 더듬이를 0으로 만들고, 뭐, 부리를 1로 만들고, 지금은 0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했었던 이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야 얘는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데이터가 커. 그러니까 피처를 뽑아내.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찾지? 자 그래서 원래 비전에 하던 일이 이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접목하기 전에 비전이 하던 일은 찾아야지. 그럼 어떻게? 내가 찾고 싶은 걸 딱 선정을 해. 이렇게 난 얘가 사람인지 보고 싶거든. 그럼 사람이라면 이 피처로서 눈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사진에 눈이 있는지 어떻게 알지? 지금 옆에 보이시는 두 가지의 GIP 파일처럼 이렇게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이미지 위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짝 맞추는 것 마냥 얘가 한번 쓱 훑습니다. 슬라이딩이라 하는데 이렇게 쓱 훑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자신과, 즉 이 모양과 이제 모양이 맞다, 혹은 자기 자신과 유사한 게 나오면 옆에 이게 계산된 결과 나오는데 지금처럼 높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 눈을 내가 찾고 싶었어. 이런 모양을 찾고 싶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서 찾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미자에는 이 특징이 두 개가 있다. 그것도 여기랑 여기에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볼루셔널 커널이라 그러고, 이러한 과정을 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슬라이딩이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커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볼루셔널 연산이라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원래 인공신경망이 등장하기 전에 비전이 데이터를 처리하던 방법이었고, 사실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맨 앞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썼던 것처럼 이제 단순화시킨 거고 사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구나 싶었던 거죠. 아, 근데 이건 너무 뚜렷해. 뭐가 뚜렷하냐면 그럼 내가 저 특징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잖아. 야, 그리고 생각해보자, 얘를. 그래, 이게 새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불이면 제가 똑같이 이 불이를 하나 피처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돌렸을 때 뭐 얘는 당연히 똑같은 사진이니까 있겠죠. 하나 딱 뜨겠죠. 근데 모든 새의 부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다 다르게 생겼고 또 역시 크기도 다르죠.
뭐 얘는 사진을 이렇게 새 정면만 찍어서 그렇지 뭐 새가 쪽이 날고 있는 새라든가 뭐 크게 다르죠. 그럼 얘는 그거에 맞는 지금처럼 짝 맞추는 것처럼 이 과정을 하면 그거 다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한계가 너무 뚜렷했고 그래서 나온 게 야 그 컨볼루셔널 커널 저기 보시는 이놈 이 친구를 내가 직접 이렇게 미리 선점하는 게 아니라 그거 기계가 찾게 하자라는 게 CNN의 가장 중요한 이제 작동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거 얘처럼 얘는 이제 A라는 인풋이 A라는 그 알파벳 A, B, C, D 중 4개 중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이미지가 뭔지를 맞추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 갖고 온 건데 실제로는 얘가 여러분께 그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얘가 인풋 이미지예요. 인풋 이미지가 이 파란색이고 지금 약간 연파란색으로 지금 돌고 있는 친구가 커널이에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친구가 지금 이 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눈이 이 커널이 계속 돌아가면서 찍고 계산해서 여기 나오고 찍고 계산해서 나오고 찍고 계산해서 나와서 또 하나의 어떤 이 맵을 만듭니다. 이 맵은 전에서 살펴보면 얘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야, 이 그림 안에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필터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동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가 A, B, C, D 중에서 무엇인지 맞추는 그런 이제 CNN 설계를 했다면 지금처럼 커널이 쫙 돕니다. 그리고 그 커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커널 하나당 특징 하나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또 하나가 쫙 나옵니다. 그럼 걔네들 또 찾고 그러면서 계속 찾다가 그 크기는 줄어들고 좀 더 계속 추상화돼서 마지막에 나온 이런 한 개 나오는데 이 짝을 맞춰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 보니까 이건 A더라. 이게 결국에는 CNN의 전체적인 작동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빠르게 살펴본 건데,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좀 더, 뭐랄까, 이제 좀 더 정보를 드리면, 사실, 실제로 학습된 커널, 그럼 이렇게 누가 여쭤볼 수 있겠죠. 선생님, 얘는 그러면 기계가 어떤 특징을 찾나요? 뭐 지금처럼 이쁘장하게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모델이라면 눈을 찾고, 뭐 입을 찾고, 코를 찾고, 뭐 귀를 찾고, 이렇게 찾지 않고 이게 지금 강아지를 분류하는 모델 같은데 강아지를 분류하는 모델이 커널의 지금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무슨 이미지인지 모르겠죠? 뒷장이 또 나오나? 무슨 이미지인지 사실 이 친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지? 쉽죠? 그래서 사실 초기 이 CNN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공신경망 자체가 뭐 들어보실 분들이 있었을 텐데 블랙박스 모델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성능은 정말 잘 나와요. 뭐 개라 넣었을 때 결국에는 아마 개라고 나올 거예요. 이건 개입니다. 그럼 왜 개라고 나왔어? 뭐 이 안에서 뭐 눈 찾았니? 꼬리를 찾았니? 털을 찾았니? 라고 봤을 때 그 커널의 형태가 얘가 그 판단을 내린 형태가 지금처럼 사람만 보기에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았어요. 뭔가를 찾았는데 사람한테는 그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모델 안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어떤 걸 보고 판단 내리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런 모델 안에 이런 프레임워크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인공지능망을 블랙박스라 했다. 그래서 가끔씩 뭐 뉴스나 뭐 저희가 같은 경우 이제 알파고 같은 데가 가장 큰 그건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기계 이제 인공신경망이 그동안 사람이 내리지 못했던 그런 판단으로, 그러니까 사람 찾지 못했던 어떠한 하나의 원인으로 얘를 판단 내릴 수 있다. 즉,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게 사람은 꼭 눈과 코랑 입과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제 바이어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계로 하여금 뭔가 찾다 보니까, 야, 뭐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특징이 되는데? 그러게, 얘도 특징이네 싶은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끔씩 뉴스나 그런데 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기계가 할 수 있냐? 정확히는 사람이 찾지 못했던 특징을 기계가 찾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블랙박스 모델이고 실제 모델을 뜯어보면 저렇게 깔끔하게 인간이 직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자, 이거는 추후 좀 이따 나중에 또 다룰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을 다룰 텐데 그래서 하나의 또 예시를 몇 개째 또 둘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양이인지를 판단하는 모델에 이 이미지가 그 커널을 지나가면서 그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 고양이 사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필터 딱 걸치고 어떤 주요 장말 찾았더니 이제 이런 값이 나왔죠. 아, 참고로 여기서 지금 밝을수록 값이 높은 거고 어두울수록 값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0부터 255인데 RGB 계열이 0부터 255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컴퓨터 안에서는 0과 1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멀라이즈를 한다 그러는데 이 상태로 두고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밝을수록 1이고 어두울수록 0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모델 때 뭘 찾은 거냐면 야 고양이 찾아봐 딱 이제 말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코너를 돌고 돌고 돌면서 잘 보시면 이 마지막을 보면 여기가 밝죠? 이쪽이 밝죠? 이게 지금 뭐냐면 컴퓨터 입장에서 이쪽에 고양이가 있다 찾은 거예요. 여기 뭐 관심 없고 야 여기 뭔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있어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거 그냥 블러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그 모자이크 마냥?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여기 개사진 들어갔으면 전반적으로 다 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 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쓱쓱쓱 찾아봐서 여기 선이 있고 뭐 선이 있고 여기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형태가 여기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고양이에요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 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어, 얘가 저 이제 수업 때 사실 제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로 여러분께 CNN의 동작을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사실 그냥 그런 것보다 왜냐면 이렇게 입부장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좀 입부장에 정리된 GIF 파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거 멈출 수 있나? 예, 지금처럼 커피인지 이게 무언지 이미지가 무언지를 맞추는 CNN의 작동 방법을 지금 딱 써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커피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 필터가 계속 돌면서 뭔가를 찾아요. 보통 선을 찾는다거나 면을 찾는다거나 뭐 원을 찾는다거나 초기에는 그렇게 찾고 후에는 뭐 손잡이를 찾는다거나 그러는데 그럼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커널 하나당 얘가 한 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커피가 여러 사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커널이 여러 개 돌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뭔가 직관적으로 보기 쉬운 저 CNN 방법이 있는 거고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 딥러닝에서 딥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요즘은 이제 뭐 하도 딥러닝 하니까 원래 러닝이 딥인 건가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딥은, 자, 얘 논문, 이것도 CNN이고 얘도 CNN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900 아마 98년도 정도에 나온 르넷이라는 최초의 CNN, 좀 상용화된 최초의 CNN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나온 지 한 201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 6년에 나왔을 레스넷이라는 어떤 이제 최근에 나온 네트워크예요. 자, 딥 러닝에서 의미하는 딥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CNN 하나의 한 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거 하나의 레이어를 거쳤을 때 이게 결과가 나왔다고 치면 얘가 하나의 레이어가 하나, 둘, 셋이 있죠. 초기의 CNN일 이 르넷은 세 개의 CNN 레이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온 이 레스넷이라는 거는 지금 잘 보시면 이 블럭 하나에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얘가 아마 이 안에 CNN, 그러니까 그 CNN 레이어가 5개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들어있잖아요. 얘는 이거 하나에 5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럼 이거 하나가 지금 여러 개 이렇게 지금 뭐 멈춰서 있죠? 그래서 얘가 아마 151개거든요. 이 레이어가. 즉, 딥러닝에서 말하는 딥은 뭐냐면 이 레이어를 여러 개 진짜 깊게 원래 3개? 야, 요즘 뭐 3개는 아니고 151개 쌓을 수 있어. 가 되는 게 그래서 DP입니다. 자, 그럼 장점은 뭘까요? 왜 깊게 쌓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어 하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그림에서 어떤 특징을 찾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면 잠시만요. 지울 수가 아무튼 좀 지저분한데 이 레이어를 하나 걸칠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얘는 한 레이어에서 눈을 찾은 거죠. 눈 하나를.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징이 최대한 많은 게 좋겠죠. 뭐 사실 이렇게 판단 내리지 않지만 얘는 쉽게 뭐 약간 진짜 단순화시켜서 야, 레이어가 3개니까 특징을 3번 찾을 수 있어. 즉 얘는 3개의 특징을 찾을 거야. 아 물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장족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151개가 있어. 그럼 특징을 151번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판단 내리기 위해 앞서서 당연히 3개 갖고 본 판단과 151개 본 판단 중에서 151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딥의 장점은 뭐냐면 더 많은 피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말로 더 풍부한 피처를 볼 수 있어서 이 어떤 거에 판단을 더 정확히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왜 그럼 이 좋은 거를 1998년대는 3개밖에 못 쓰냐? 이 논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더 쌓으면 더 좋은 성능을 낼 거다.
근데 우린 지금은 3개밖에 못 쌓는다. 참고로 1998년도면 윈도우 때입니다. 윈도우 95인가? 뭐 그때 때인데, 98때인데 얘가 생각보다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해요. 이제 컴퓨터는 머리 큰 계산기니까 야 이런 숫자 연산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한 이 CN의 이 연산은 어마무시한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98년도 아마 2001년 이때는 3개만 작동밖에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건데 이 연산, 이 네모 연산을 매트리스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산이 사실 어디에 그동안 쓰였냐면 이 그래픽에 쓰였어요. 그래픽에. 자, 그래서 그래픽 하면 떠오르는 게 또 그래서 GPU죠. 그래서 원래는 GPU가 이렇게 그래픽 연산에만 쓰다가 즉 뭐 이미지 처리, 게임 고사양의 컴퓨터, 고사양의 게임, 뭐 화질 좋은 그런 거 쓰다가 가만 보니까 그 GPU를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GPU를 야 거기다 더 이상 이미지 처리 말고 우리 머신러닝에 쓰자. 해서 정확한 건 그건 GPGPU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제너럴 퍼포먼스인가? 하여튼 뭔가 있는데 GPGPU가 되면서 GPU를 써서 이 연산이 엄청나게 빠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가 깊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왜 머신러닝 때 GPU가 필요한 거예요는 이 커널 하나하나가 GPU에 최적화되어 있고 GPU가 GPGPU가 되면서 이것도 가능해졌다. 물론 그것만의 이유는 아닌데.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딥은 장점은 깊어질수록 더 많은 피처를 볼 수 있고 더 많은, 그러니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단점은 연산량이 엄청 많이 든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웬만한 컴퓨터 학습은 웬만한 가정용 컴퓨터는 안 되고 좀 진짜 고사양의 컴퓨터, 그러니까 GPU가 많이 붙어 있는 컴퓨터만 좀 동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참고로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면 야 이게 사실 이거를 산업에 갖고 가기 큰 문제가 있죠. 얘가 인풋해서 정말 잘 맞추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요즘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야 그런 데는 얘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면 야 이거 사람 생명에 맡긴 거를 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사실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인가에 대한 해답이 좀 더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왜 네가 그 판단을 내렸는지를 그 근거를 찾는 연구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 연구 중 이제 좀 몇 개를 이제 좀 달았었는데 그런 거를 XAI라 그러고 이제 Explainable AI,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라 해서 어떤 결과 나오냐면 얘가 컴퓨터라고 판단 내렸대요. 잘 보면은 사실 사람도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야 너 이거 왜 컴퓨터로 한 거야 했을 때 기계가 나 여기 보고 컴퓨터라 했어. 야, 너 이거 고양이라고 판단 내렸는데 왜 고양이라 판단 내린 거야? 나 여기 보고 고양이라고 판단 내렸어. 라고처럼 이게 XI고 사실 오늘 깊게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하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 그 블랙박스니까 저거 뭐 알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XAI라는 방법으로 더 이상 이제 깜깜한 얘가 아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서머리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기계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뉴머리컬한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직군으로 이미 많이 다뤘다. 근데 이미지나 NLP, 스피치 같은 너무 고차원의 데이터는 사용을 못했는데 그 포인트가 수치화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수치화를 하자. 그럼 답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키포인트였고 CNN에서는 야 이미지 너무 고차원이야. 근데 특징만 뽑아내면 이거 수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특징을 어떻게 하는데 CNN으로 그냥 우리 특징을 우리가 사람 주지 말고 찾아. 그러면 이 이미지를 결과적으로는 수치화할 수 있어. 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원래 이 CNN의 초기나 CNN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 얘가 모든 레이어에 다 CNN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CNN, 즉 이 컨버전 레이어 연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여기까지는 CNN을 작동을 해요. 즉 이미지 안에 뭐가 있나 없나 이거를 기계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 후 이쪽은 뭐 전 수업 때 다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MLP라 그러는 진짜 그 뉴럴넷 여러분이 어디선가 많이 봤을 만한 이런 녀석들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이런 경향이 아닌데 그래서 이 CNN은 어떻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쪽 CNN 쪽은 특징을 추론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미지 안에 그게 그 특징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곳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온 판단을 통해서 얘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끝에 물음표를 붙인 거는 제가 얘는 보통 특징 추출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쪽을 추론이라고 불러야 되나는 뭐 사실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여기서 통해서 나온 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 없냐 여부를 통해서 마지막에 판단을 내리는 두 개의 좀 그 파트로 나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의문점이 들죠.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이미지 안에 이 이미지 안에 뭐가 있냐 없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위해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뭐 답을 위해서 찾는 건 맞죠. 근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이미지 안에 걔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야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이 안에 있냐 없냐. 딱 찾아보니까 없네. 야 동그라미가 없네. 동그라미 없고. 야 그 뭐 짝대기 뭐 가로 있냐? 가로 없어. 가로 없어. 야 세로는 세로 여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이걸 갖고 추론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딱 거기 잘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지금처럼 이게 뭔지 모르죠? 저희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신러닝은 뭐 여기 이쁘장하게 뭐 여기 짝대기 한 개예요, 원이 한 개 있어요, 뭐 그렇게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수주로 나와요. 어떠한 인포메이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몰라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기계만 알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해서 여러 일들을 한번 해보자. 뭐가 됐든 간에 이 정보 안에 우린 모르겠지만, 야, 기계 너네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 안에 예를 들어 짝대기가 몇 개인지,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다 이 정보가 있으면 얘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자라는 게 그 비전의 여러 태스크고, 이제 앞으로 다룰 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결국 뭐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누가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자주 듣는 것 중 하나인데 그럼 CNN으로 이제 CNN은 뭐 슈퍼바이스 러닝입니까? 언슈퍼바이스 러닝입니까? 아니면 CNN 갖고 딕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CNN 갖고 뭐 거짓말인지 참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전혀 다른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CNN은 결국에는 이미지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추출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정보 갖고 뭘 할지는 이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얘는 인포메이션이어서 뭐 중간에 살짝 뭐, 뭐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이 머신러닝을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너무 CS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정보 이론 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 보니까 뭐 백엔드나 프론트엔드처럼 뭐 파이썬 공부하고 하면 되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머신러닝을 다루기 위해서는 CS 능력이 한 20%? 그리고 리니어 알지브라라 하는 약간 스태틱스틱한 게 한 40%? 그리고 이제 정보 이론 쪽, 인포메이셔널 티어리 쪽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S보다는 이런 이제 뭐 인포메이션이라든가 그쪽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아무튼 얘가 찾아준 얘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볼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수업을 준비할 때,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 같은 전공자들도 이거 서로 어려워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는 고민에 빠졌어서, 진짜 얇게 좀 보고 지나갈 거예요. 저런 게 있구나. 정도 수준으로. 자, 첫 번째로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혹은 실생활 혹은 실생활은 좀 그렇고 그 약간 뭐 스타트업이든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디에 조목하게 최적화된 예들만 갖고 왔어요. 사실 이 이미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지금 나온 어플리케이션도 되게 많고. 근데 너무 그거는 이게 좀 이 도메인에 좀 너무 최적화된 게 많아서 여러분이 어디든지 사용하기 편한 것들 갖고 왔고, 자, 첫 번째로 오브젝트 딕테이션. 이름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미지를 한 장 딱 주었을 때 어떤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연을 찾고 사람이 찾고
사람을 찾은 거고, 두 번째는 차를 딱 찾은 거죠. 그리고 트럭을 찾은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도 찾았네요. 안에 있는 부분들. 자, 이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뭐냐? 이미지. 아웃풋은 뭐냐? 그 이미지에 어디에, 이걸 바운딩 박스라 부르는데 어디에 뭐가 있느냐를 찾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사실 여기서 살짝 다뤘어요. 자, 뭐냐면 CNN은 잘 보시면 위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가 여기 있었죠. 물론 저희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픽셀 값이 뭐 이상한 픽셀 값로 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네가 이거 고양이인 걸지 알아낸 거면 야 이거 그대로 가봐. 그대로 가보면 여기 있네. 그럼 이게 고양이라는 거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앞에 배웠던 CNN이에요. CNN이고 얘는 이제 개를 찾는 이런 CNN인 건데 이 개 이미지를 저희가 배웠던 CNN 딱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요. 여기 개가 그러니까 개이기 때문에 높은 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 야 여기 개가 있어요. 그럼 그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얘는 개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예를 들어 동물 10종의 동물 중에서 누군지를 맞추라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잖아요. 뭐 동물 뭐 고양이, 기린, 하마, 사자, 낙타 뭐 이런 애들 중에서 누군지를 찾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텐데 일단 뭔가를 찾았는데 아직 얘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한번 찾아봐요. 야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요. 야, 얘 누구냐? 걔라고 나오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가 걔예요. 라고 찾아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의 원리입니다. 결국에 CNN을 통해서 뭔가가 나오고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주고 이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얘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기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걔네. 그래서 찾는 게 디텍션. 물론 정말 직관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원래 복잡하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진짜 좀 갖가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노말리 디텍션이에요.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이 뭐냐면 어노말리라는 거는 이제 비이상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걸 어노말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정상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이미지인데 얘는 잘 보시면 어딘가가 지금 나와 있는 확대되어 있는데 어딘가가 지금 뭔가가 아무튼 뭔가 좀 껴있죠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 모델의 한 역할이 뭐냐면 이 모델에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맞추는 그런 모델이에요. 참고로 이 어너마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 관계자분들도 와 계실 수도 있는데 현재 산업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두 번째가 어노말리 디텍션이에요. 뭐 여기에 혹시 공장이라든가 그런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아실 수 있는데 뭐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뭔가 이제 공장에서 뭐 어떤 물품이 완성됐으면 그 물품에 어디 좀 이상한 데 있는지 어디가 뭐 까져 있는지 뭐 그런 걸 지금 다 손으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직원들 공장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수작업을 하면서 근데 사실 이게 등장을 하면 그분들 거기에 사람을 배치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 이렇게 여기 이상한 거 있어요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오노말리 디텍션 역시 현재 산업에서 제가 알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 중 하나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그 전에 살짝 유넷이라는 걸 살짝 보고 봅시다. 유넷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생긴 게 유넷이어서 유넷이에요. 자 뭐냐면 이거 한번 보고 올게요. 다시 한번 더 여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어, 이쪽 방향으로밖에 안 했잖아요. 이게 그림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미지가 256 by 250이었으면 점점 이미지 사이즈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픽셀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한 8 by 8로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로 가면은 내가 아주 큰 정보를 자그마한 진짜 중요한 피처 몇 개로 중요한 거 찾은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반대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려면 이미지가 커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 기술적으로 이미 있고 야 내가 이렇게도 갈 수 있으면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야 얘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게 이제 유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일단 input 이미지를 정말 중요한 피처 몇 개만 갖고 있는 얘로 확 줄였어요. 얘는 그냥 이 과정은 저희가 알고 CNN이에요. 그 다음에 야 다시 키워봐 얘 기준으로 요렇게 그리고 원래 이미지 돌아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보면 zip 파일 있잖아요.
다 압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압축을 풀었을 때 원래 정보가 변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지. 그래서 말 그대로 크기를 줄이는 건데 얘도 같은 역할을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막 그냥 막 그 정말 막 하면 막 그냥 아무 정보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만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어마이 디텍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맨 처음에 학습할 때 정상적인 이미지만 학습을 해요. 깨끗한 이미지, 아무런 흠집이 없는 거. 그래서 쫙 내려가서 진짜 뭐 뭔가를 정보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알약인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얘를 만약에 정상적으로만 학습된 애에 예를 들면 얘는 이 상태 때 어떤 상태냐면 어떤 상태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하면 얘는 다시 이 알약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학습을 했을 때 정상적인 이미지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땐 동그라미가 만들어진 예를 들어 규칙이 있다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그걸 학습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멍이 뚫린 게 딱 들어왔다. 근데 얘는 아무튼 이렇게 압축을 할 때 구멍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몰라요. 줄어드니까 일단 줄어들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복귀되냐면 얘가 없는 정상적인 이미지가 복귀가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이미지만 학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딱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정상적인 이미지라면 얘랑 같겠죠? 근데 비정상적인 이미지라면 얘랑 다르겠죠? 얘는 구멍이 안 뚫린 채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어말 디텍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만 갖고 다시 돌아왔을 때 너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냐? 안 돌아와. 그럼 니 뭔가 데이터가 이상한 거야. 그게 이제 언어말 디텍션입니다. 물론 추가로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언어말 디텍션은 이거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걸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지금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무도 없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언어말 디텍션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다. 이거 사실 뭐 이 수업 중에서도 개인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좀 이런 머신러닝 강의도 많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좀 개인이기도 해서 사실 개인이란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모델이 두 개 들어가요. 자, 참고로 이 지금 뭐 사다리꼴 이렇게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잖아요. 이 과정은 이미지가 큰 이미지가 넣어서 말 그대로 큰 이미지가 넣어서 아까 저희가 배웠던 CNN 통해서 그좀 압축된 이미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압축된 거. 그럼 반대로는 저희가 윤회세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그마한 걸 넣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걔는 대표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 하나인데 아까 제가 살짝 사실 잠깐 힌트를 드렸어요. 뭐냐면 여기서 야 이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주고 야 뭔가 만들어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다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피처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 갖고 있으면 야 너 갑자기 영어로 만들어봐. 다시 돌아와봐. 그럼 뭐가 되는 거니? 가 되는 것처럼 이 겐도 역시 뭐냐면 한쪽은 정상적인 이미지예요. 정상적인 이미지를 넣어서 샘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미지 파를 넣어서 얘한테 얘는 진짜죠. 그러니까 리얼이라는 라벨을 달아줘. 야 이건 진짜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상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데이터를 넣어요. 그 노이즈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넣어서 얘로 하여금 얘는 조그만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큰 값이 이미지가 나오는 그 구조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페이크 데이터예요. 지금처럼 뭔가 뭉개져 있죠. 그래서 페이크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얘한테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춰봐 라는 일을 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워낙 쉽기 때문에 이건 진짜야 이건 가짜야 뭐 구분 잘 하겠죠 얘가. 근데 얘한테 동시에 어떤 일을 줘요. 뭐냐면 야 얘가 얘를 속일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 봐 같은 일을 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더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얘한테 얘 뭐야 얘도 진짜 8이고 얘도 진짜 8이잖아 이거 뭐지 싶은 현상을 만드는 거고 동시에 얘는 그렇다고 얘가 너무 멍청하면 얘가 대충 아무거나 갖다 줘도 막 이게 뭐 해롱해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너도 좀 잘 맞춰라. 네가 잘 맞출수록, 그러니까 네가 고수가 될수록 고수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더 고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도 그러니까 좀 더 잘 좀 분류하고 너도 좀 잘 만들어. 그게 걔네 원리입니다.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워낙 뭐 인터넷에 널렸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걔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에서 안 다뤘는데 노멀라이징 플로우, 뭐 VA, 뭐 DDPM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갖고 온 이유는 이 세 개는 완전히 순수 수학을 기반으로 만든 이 모델이라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안 갖고 왔는데 혹시나 야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걔밖에 없어 이러시면 안 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능은 DDPM이 가장 좋아요. 좋다? 아무튼
자, 그러면 살짝 사실 여기서 약간 호기심이 가지신 분들은 이제 좀 흥미를 이끌 만한 건데 이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어떤 상태인가? 이미지를 넣어서 중요한 피처만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얘를 다시 넣으면 폭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건드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물론 지금 이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야? 그럼 털색은 뭐니? 뭐 코는 몇 개니? 눈은 몇 개니? 귀는 몇 개니? 뭐 어디 보고 있니? 이런 것들 정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원래는 기계가 여기가 그런 걸 이제 해석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 하지만 만약에 얘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럼 내가 이거 수정 잘만 하면 즉 야 여기가 개 털색을 구분하는 곳이야? 그럼 여기 지금 흰색이 돼 있니? 이거 검은색으로 바꿔봐. 그리고 다시 한번 살려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실험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 그렇죠. 이런 시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런 능력을 디스엔탱글 능력이라 불러서 저희 이제 머신러닝 전공자들은 좀 많이 주요 이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여러분 흥미로워하실 텐데 이쪽은 원래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뭐 한 거?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얘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이거 뭐지? 아무튼 얘네도 다 가운데 그 아까 있는 피처를 조절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직관적인데 사실 잘 보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메일에 써 있죠. 그 레이던트 쪽에서 어디 성별을 담당하는 쪽에 값을 올렸다 내린 거예요. 즉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얘는 지금 웃고 있는 정도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그러면 실제 이미지가 그 방향으로 변하죠. 다시 한번 더 이제 살펴보면 자,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뱅 헤어스타일이고 말하는 것 같고 잘 보시면 메이크업이 있냐 없냐 입에 오픈 정도를 열었다 닫았다. 제 처음부터 점점 남자가 되고 메일을 올리니까 헤어라인을 점점 줄이고 이 콧수염을 늘리고 웃는 정도를 늘리고 이제 블론 헤어를 늘리고 그럼 그에 맞춰서 지금 사진이 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얘는 지금 어디서 갖고 온 사진이 아니라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왜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있는 값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쪽에 내가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헤어를 담당하더라. 여기를 눈을 담당하더라. 입의 여느 정도를 담당하더라. 성별을 담당하더라. 그럼 그 값을 바꿨을 때 여기 바꾸고 다시 한번 복원시켜볼까?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마치 아무튼 있나?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기술이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얘는 이제 비디오에서 뭐냐면 이 말의 스타일을 말로 찾고 거기에 문의 영역을 얼룩말을 바꾸라 한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 이렇게 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합성을 하거나 뭐 편집을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역에 그 어떤 값을 바꾸고 재생성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추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야 이거 쩐다 이거 왜 이거 바로 실용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쉽지만 이제 이런 거를 체리 피킹이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사실 되게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걸 이해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좀 걱정은 되는데 비전의 모든 분야는 이렇게 진행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여러분의 그 이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되게 이제 좀 심플화 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비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와 지금까지 봤을 때 쩐다 이거 야, 이거 왜, 근데 왜 요즘 나 못 보지, 이런 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사실 얘는 좀 산업에 보이는데, 야, 이거 말고도 기술이 개쩌는데, 이거, 그거 왜 지금 왜 못 볼까? 지금 실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용어를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이게, 물론 여러분이 낯설 수 있는데, 사실, 머신러닝은 엔지니어가 있고, 리서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비슷한 직군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가. 근데 일단 얘를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면 머신러닝 이제 뭐 기술자, 얘는 이제 뭐 머신러닝 연구자라고 분석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데이터 분석가를 봤지 데이터 엔지니어를 본 적은 뭐 이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네. 아무튼 데이터 뭐 개발자
그런 거는 사실 자기가 잘 못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벨로퍼는 개발자죠. 그러니까 디벨로퍼, 뭐 리서처 같은 것보다는 이런 개발자를 봤는데 머신러닝은 좀 특이한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랑 리서처가 따로 직군이 존재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양다리 걸쳐 있긴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혹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고전 머신러닝이라 부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SVM도 있고 뭐 레그레이션도 있고 무슨 바운더리 뭐 디시전 트리도 있고 한데 걔네들은 모델을 저희가 손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있고 그전에 그동안 데이터는 뭐였냐면 야 내가 데이터 상태가 어때? 야 이 데이터가 지금 어떤 상태야? 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이 뭐야? 그래서 사실 뭐 데이터가 50개보다 적고 데이터가 카테고리 형식이고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고 데이터가 양이 많아. 그럼 이거 써야 돼. 즉 어떤 모델을 써야 돼. 같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더 분석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집중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한 거죠. 근데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어서 어떤 상태냐면 데이터도 봐야 되고 이 모델도 직접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데이터에 대한 관점은 만약에 내가 공룡이란 걸 갖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공룡 이 모형을 사는 거죠. 그냥 공룡 모형 하나 딱 사서 주면 되죠. 근데 당연히 드는 생각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야, 이 공룡 살래? 이 공룡 살까? 뭐 이 공룡 살까? 그걸 고민인데 머신러닝은 레고로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레고로 제 이런 뭐 간단한 공룡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엄청난 큰 공룡을 만들 수 있죠. 물론 얘는 엄청난 레고도 많이 들어야 되고 더 고급 기술이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얘가 누가 레고로 조립하지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레고에 대한 설계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고를 그냥 레고만 있다고 이거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으려나? 뭐 저도 이 정도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설계도가 필요 없죠. 기성 제품 사면 돼요. 뭘 사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선택을 했던 거였으면 머신러닝은 일단 모델을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했던 건 사실 얘예요. 얘가 무슨 레스넷이니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니 뭐니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면 얘를 이제 진짜로 하드웨어에 친화적으로 만든 누군가가 필요해요. 걔네들을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고 얘네들을 머신러닝 리서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대학원에 있거나 저 같은 대학원에 있거나 그런 분들이 머신러닝 리서처여서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 들었냐면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얘가 필요할까요? 얘가 필요할까요? 산업에 진짜 쓰이고 싶으면. 이 열심히 모델 만들고 다 좋은데 사실 이거 만든다고 해서 뭘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거 갖고 와서 얘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시를 하든 뭐 갖고 놀든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많이 필요한 건 얘거든요. 이 엔지니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 보면 뭐가 있냐면 MLOps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엔지니어고 리서치의 차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실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얘가 전반적인 모델의 파이프라인이에요. ML 머신러닝이 개발되는. 자, 데이터를 모읍니다. 어노테이션이라 하면 만약에 얘가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는 뭐 개면은 그 개 옆에 얘가 개예요, 얘가 고양이에요라는 그 라벨을 달아줘야 되잖아요. 어노테이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링을 합니다. 이게 모델링이라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배웠던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하는 거. 그다음에 이 모델 잘 배웠나 테스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줘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구장창 했던 건 뭘까요? 이쪽이죠. 야, 어떤 모델이 있단다. 그 모델이 어떻게 돌아갔단다. 그 모델 잘 되냐? 이쪽이었죠. 저희가 연구실이나 현재 많은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이 막 폭발하고 있는 곳은 이쪽이 폭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죠. 저희가 와, 성능이 쩐다 이런 것들은 이 나머지 영역은 현재 이쪽 역은 다 고정된 상태예요. 즉 연구실이나 모델 개발할 때는 아무 데이터를 쓰면 안 돼요. 뭐 캐글에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이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정확히 써야 될 데이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깔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사회 나가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 설문조사 안에 막 빈칸을 뭐 S라는데 안 썼고 나이스라는데 막 이름 쓰고 뭐 난리잖아요. 뭐 그런 걸 실제로는 이제 노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상태예요. 이미 전처리가 돼 있어요. 왜? 이 모델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이 데이터가 상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확히 답도 다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벽해요. 완벽한데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만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 두 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것인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아무리 모델 좋은 거 갖고 와도 왜 방금 여러 보여드렸던 게 현실에서 잘 못 보냐? 이거 아무리 갖고 와도 어차피 얘네가 잘 동작하는지 보려면 얘네가 일단 전제 조건이거든요. 야, 데이터 괜찮냐? 그 어노테이션 잘 돼 있냐? 사실 얘네가 안 돼 있으면 이 단계를 못 지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답을 드리면 지금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냐? 사용을 못 하죠. 왜? 데이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서빙도 안 돼. 내가 이거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서빙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MLOps라는 게 결국 뭐냐면 MLOps는 지금 보여드렸던 이 전반적인 구조를 다 관리하는 게 MLOps예요. 그래서 MLOps는 이 모델이 뭔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주 뭐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리서처 애들이 이미 뭐 이미 누가 많이 좋은 개발한 것들을 갖고 와서 쓰면 되는 거고 우린 얘보단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몰 거고 어떻게 라벨할 거고 어떻게 서빙할 건지 그걸 더 중점적으로 볼 거야. 즉 내가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고 어떤 모델 할지 선정한 다음에 그 모델을 학습해서 서빙을 한 후 지켜봐요. 야 근데 자꾸 얘가 에러나. 왜 에러나? 뭔가 데이터가 부족했어. 아니면 데이터가 바뀌었어. 야 그럼 다시 해. 학습해. 다시 서빙해. 이 전반적인 구조. 만약에 여기 개발자분들이 계시면 혹은 어떤 뭐 IT 직군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서빙과 이 유지 보수라는 이 전반적인 흐름을.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다루자라는 게 MLOps입니다. 그래서 MLOps가 이제 작년부터 물론 이런 말이 나온 거는 한 2, 3년 전인 거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모델이 이제 충분히 개발이 됐는데 사실 현실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이 수업에 저는 머신러닝을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정말 모델을 만들고 싶은 분도 계실 테서 뭐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관련된 학과라든가 뭐 대학원을 오시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얘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내 산업에 얘를 같이 접목시키고 싶고 이걸 갖고 가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모델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아신 후 현재 필요한 건 이 MLOps 쪽이어서 뭐 추후 공부할 방향성에 대해서 MLOps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마지막에 좀 이 MLOps를 언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 장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비전은 저런 방식으로 진행됐고 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NLP든 스피치든 비전이든 다 좋은데 약간 현재는 너무 이 현장에 적용되게 산업에 적용되게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처리해주고 잘 다룰 수 있는 게 MLOps라는 분야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MLOps라는 거는 더 중요한 위치에 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예, 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한 시간에 끝내려고 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켜놓고 같이 받고 싶은데 이러면 제가 채팅창이 안 보여서 채팅창으로 바꾼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질문 있을까요? 저는 성능이 사실 여러분이 이제 기영님의 저 답에 대해서는 성능은 커지겠죠. 다만 그에 맞는 그 기술과 플러스 알파 필요해요. 그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그 오버피팅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오버피팅이란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뭐 수학 익힘책 요즘 수학 익힘책이 아니고 뭐지? 뭐 개념 원리 그런 거를 100번 풀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개념 원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다 알죠. 근데 개념 원리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뭐 이게 뭐야 싶으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 원리에 대해서는 더 잘 풀겠지만 그 다른 문제는 잘 못 푼 현상이 나와요. 그거 이제 오버피팅이라 부르고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답은 두 가지겠죠? 그럼 어차피 내가 100번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문제지를 많이 풀면 되겠죠. 개념 원리 말고 뭐 센이라든가 뭐 자이스토리라든가 결국
똑같이 1501층이 되면은 그에 맞는 데이터 양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151층에서 데이터가 100장 필요했으면 15,001장, 1501장에서는 데이터가 10만 장 필요한다거나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어차피 지금 레스넷이 저 만약에 95%에서 저렇게 했더니 98%가 됐다. 성능 3% 늘리자고 저렇게 늘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층을 늘리면 단점은 하드웨어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가능은 하지만 필요한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굳이 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확실히 오늘은 약간 네. 아, 예. 지금 저 3D 생성은 혹시 이 관련된 그 가까우신지 모르겠는데 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 원래 저희 논문도 이 방향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년인가 좀 헷갈리는데 재작년 같은데 그 2D 이미지를 봤을 때 3D를 만드는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어마무시한 성능이 나왔어요. 그 후로 지금 2D에서 3D 나오는 게 엄청나게 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깜짝 놀랄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관련된 스타트업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누굴 만났는데 그 친구 역시 지금 3D, 그러니까 2D에서 3D로 변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음. 아, 예, 그쵸. 메타버스 때문이죠. 그 깨끗한, 아예 불가능하진 않고, 대신 정확히 말하면 저런 거를 이제 좀 이미지 전처리라고 하잖아요. 혹은 어구멘테이션이긴 한데 오히려 깨끗한 이미지보다는 사용성을 위해서는 부정확한 이미지를 오히려 만드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구멘티드 이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진돗개 사진이 있으면 걔 일부러 색을 RGB에서 흑백으로 만든다거나, 사실 저희는 진돗개 전체 안 보고 뒷다리만 봐도 얘가 진돗개인지 알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부러 머신도 그렇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이미지를 좀 많이 잘라요.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학습을 시켜요. 물론 그런 데이터밖에 없으면 머신이 작동 안 하겠죠. 근데 그 데이터 셋 안에 깨끗한 진돗개도 있고 뒷다리만 있는 진돗개도 있는데 사람이 둘 다 진돗개를 했으면 야, 뭐지 이게 왜 진돗개지 싶으면 머신 입장에서는 아, 털이 하얗구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히려 그렇게 좀 상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오히려 모델의 성능을 좋아져서 그런 기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건 뭐죠? 저 링크인데 왠지 링크를 제가 누르는 순간 나갈 것 같은데 아닌가? 어, 관련된 직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질문이 보일지 모르겠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거가 있는데 대충 이것을 자랑하는 약간 지그재그 따라가서요. 샘플 늘리면 아니요. 저거는 일단 첫 번째 제가 저 보고 든 생각은 성능이 잘 나온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잘 나오게 더 잘 나오려면 아까 모델의 성능을 늘리거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면 픽셀이 저 지금 사진의 픽셀이 되게 그러니까 픽셀 값이 많다니까 해상도 높아 보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 해상도에서 얘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저기 좀 삐죽삐죽 나온 게 불만이신 거라면 뭐 사실 최근 트렌드 저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많아요. 제가 완전히 전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답은 못 드리겠는데 저 정도면은 괜찮은데 샘플을 늘려서 해결된 건 아니고요. 저거는 모델의 캐패시티를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아마 저걸 어떤 모델을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 그죠. 캠이 대표적인 XAI의 일종이에요. 캠이라는 게 이제 성이 정이고 이름이 상갑이신지 아니면 이름이 갑이고 갑정성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캠이 대표적으로 XIA고 아직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죠. 네. 그 메타버스도 대표적으로 2D를 3D로 만드는 거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미 뭐 캠이든 뭐 방금 여쭤보신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든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 걸로 보아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같거든요. 차라리 좀 더 깊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지금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범수님 맞으시죠? 손범수님은 저 관심 있으시면, 저게 시초가 된 논문이, 그러니까 최근에 저게 난리가 난 이유, 이 논문이 널프거든요. 이 논문. 이 논문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고, 저게 이후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